자, 이제 1페이지고 4번입니다.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여러 나오는데, 자, 요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용어 정도만 한번 보시고, 고래 넘어가십시오. 자, 우리 민법 현재는 크게 재산법하고 가족법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리 재산법 이것도 크게 나누면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권이라는 권리 요거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권리다라고 해서 요거를 지배권이다라고 요를 부르기도 하고요. 채권 요거는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구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물권과 채권 요거에 공통분모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제일 앞에 민법 총칙 해가지고 제일 뽑아서 미리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요거에 공통분모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강제력, 강제할 수 있는 힘 요거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이다라고 해서 권리 법력 혹은 권리 법력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권리를 누가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권리에 대상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자 한번 생기면 그 사람이 계속 그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권리도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권리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 중에 요 권리 변동 여기에서 1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는 보시기 전에 미리 자 여기에서 권리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권리의 경합이니 권리의 충돌이니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거를 권리가 경합한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의 경합이 인정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권리자가 좀 더 잘 보호가 될 거다.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 만족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를 권리가 충돌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자라니까. 자, 니부터 받을래? 니부터 받을래? 자, 이렇게 자 순서를 정해주는데, 근데 충돌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물권끼리도 될 거고, 그리고 채권끼리도 될 거고, 이렇게 충돌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일단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된다. 라고 하면 뭐가 우선한다라는 겁니까? 물권이 우선된다. 물권은 센 권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권리의 주체와 관련돼서 자 이제 각종의 능력들이 나옵니다.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인데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자, 능력 중에 제일 외곽에 위치하는 제일 넓은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권리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누구하고 누구만 된다 그랬습니까? 자연인, 법인, 회사하고 사람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게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지명의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명의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자, 만약 아파트, 자, 이거 나중에 보실 내용인데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겁니까? 잔금 주면 되는 겁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겁니까? 등기까지 해와야 됩니까? 그렇죠. 등기까지 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다 줬더라도 내가 아직 등기 안 해놨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아직 누구 겁니까? 딴 사람께 되는 겁니다. 판 사람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자, 내 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내가 내 명의로 권리를,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집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가질 수가 있는가?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자, 자연인은 사람인데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애들, 태아입니다. 태아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태아는? 그러니까 태아 명의로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개돼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형법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태아를 죽였습니다. 죄가 되면 뭐가 될까요? 살인일까요? 낙태일까요? 그러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인에는 태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된다. 귀신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귀신도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인들, 야들이 지명의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외의 것들, 개, 소, 말, 돼지, 뭐 귀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오직 누구만, 법의 세계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야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럼 야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뭡니까? 권리 능력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 빼놓고 나면 전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권리 능력자는 야들이고, 이게 없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권리 무능력자.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그러면 유효가 되겠는가? 무효가 되는가? 법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 2마리가 집을 사고 팔기로 하다가 분쟁이 났다. 혹은 귀신 2마리가 이거 내 집이다고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정도는 한번 봐놓으십시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권리의 주체는 누가 될 수가 있는가? 야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야들 이외에는 전부 이래 부르고, 그리고 야들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보다 좀 작은 능력이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능력, 요거는 자 뭐냐라고 하면 사람 중에 자, 지금 의사능력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 의사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의사무능력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갖고 저녁에 어차피 뭐 가족분들하고 텔레비전 볼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화장실을 한번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지 말고 거기서 싸보십시오. 한번 싹 싸고 난 게 옆에 쿡쿡쿡쿡 찔러갖고 자 이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과 계속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서도 모르게 자 어디에 뭐 흰옷 입은 사람 2명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더니만 그 이후로는 약을 하나씩 줬는데 계속 잠만 오는 그리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데서 사시겠습니까? 아마 그래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왜 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1살짜리 2살짜리 자 이런 애들은 싸제게 놓고 울지 않습니까? 쌌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변 색깔 이쁘네 해서 갈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라고 해보십시오. 싸제게 놓고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변 색깔 이쁘네 해가지고 갈아주겠습니까? 딴 데 보내겠습니까? 보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어떤 의미다라는 걸 유아 이런 애들은 판단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유아, 똥 싸놓고 우는 애들,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왜 날 좀 이제 풀리고 하게 되면 혹시 길 가다가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도로에 보행자 도로에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여기 가방 놔두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자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올여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야가 지금 맨정신에 이러라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쪽팔피면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술이 맛이 갔으니까 이제 지집인 줄 알고 이렇게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에 니 이래라고 하면 돈 줘도 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신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자, 만취자. 조금 때린 사람 말고요. 만취는 막 간 사람입니다. 만취자. 이런 애들. 그리고 백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야들이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 뭐, 개나 이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야들이 계약을 체결해도 야들은 안 끼워줍니다. 민법상 무효 사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유아는 몇 살까지 유아입니까? 몇 살까지? 몇 살까지가 유아겠습니까? 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뭐 저희 학원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더라고요. 3세설, 5세설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만취자는 술을 몇 잔 먹어야 만취가 될까요? 5잔? 10잔? 소주입니까? 맥주입니까? 양주입니까? 아니면 폭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아가 몇 살까지 유아인지 그리고 만취자가 몇 잔을 먹어야 만취가 되는지 이거는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제가 학교 마치고 친구하고 학교 앞 문구점에 가가지고 1,000원 내고 불량식품 사 먹는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는 될 겁니다. 근데 야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계약 체결한다. 판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나이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인간이 술 냄새는 펄펄 나는데 계약을 하러 왔는데 술 냄새는 펄펄 나는데 이게 만취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한 잔 먹어 한 잔만 지 말대로 한 잔 뭐 술 취한 사람 술 취했다 그럽니까? 한 잔 먹었다 그러지? 한 잔 먹은 상태인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떤 때는 유효가 되고 어떤 때는 무효가 되고 이래 돼버리면 또 거래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개념 하나 더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내 갖고 이 행위능력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자, 단독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는 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행위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행위능력이 없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 만 19세 미만자다라고 하면 우리 왜 19세 미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년 안 됐다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은 거래 빠삭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거래,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것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래 되면 거래가 좀 혼란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획일화 시켜갖고 이거는 요런 개념 하나 더 만들어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위능력이라는 요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요 행위능력이 없는 자들을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행위무능력자. 요래 불렀고요. 그리고 행위무능력자 종류에는 자, 이건 그냥 보십시오.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행위무능력자 종류에는 옛날에는 미성년자.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만 20세가 안 된 사람이 전부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해서 야들이 행위무능력자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용어가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법에서 이제 바꿔갖고 지금은 요 표현 대신에 요런 표현을 씁니다. 행위무능력자, 뭔가 좀 무능력자라고 하면 뭔가 좀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좀 순화를 해서 이거를 못하는 자들을 요렇게 부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야들은 조금 이제 거래에서 매매계약이라는 거래에서 조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무능력자보다는 제한능력자라고 하면 자, 무능력자는 없는 거고 제한능력자는 있긴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제한능력자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는 이제 미성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나이가 이제 한 살 낮아졌습니다. 이제 19세는 성년자가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2013년도인가부터 이제 성년이 되는 시점을 20세에서 19세로 그래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 한정치산자니 금치산자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것도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 그리고 금치산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조금 모자라고 항상 즐겁고 머리에 꼭 꽂고 다니고 이래 돼버리면 뭡니까? 확 간 겁니다. 그게 이제 금치산자쯤 되는데 이것도 용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자, 야를 피한정 후견인이니 혹은 피성년 후견인이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그냥 요래 생각하시면 미PP 피 뭐 이래 나오면 그냥 아 야들은 좀 모자란 건 아직 피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 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서 옛날에 한정치산자를 이제는 요래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몰라 저도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지 이 용어보다는 이 용어가 더 친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자체가 기억하기 힘들 거니까 그냥 제한능력자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미PP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런 제한능력자들 야들이 그래요. 원래 야들은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 동의 없이 지 혼자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자
그러니까 원룸 임대차 계약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이 이렇게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가 무효라는 말도 나오고 취소라는 말도 나오고 요래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요거는 나중에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습니다. 제4강착 해가지고 뒤에서 보실 겁니다.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강박당한 사람, 착오 일으킨 사람, 그리고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무효. 됐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무효니 취소니 이거 됐고, 취소 사유가 4개고 이거 빼면 전부 뭡니까? 무효. 요렇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오늘 시간이 되면 잘하면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자, 사람의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서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권, 의, 행 해서 요 3개인데 실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 능력이니 의사 능력이니 하는 거 이거는 크게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권리 주체와 관련돼서도 사람의 능력을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넓은 개념이 권리 능력, 그거보다 좀 좁은 개념이 의사 능력, 그거보다 더 좁은 개념이 행위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순서대로 권, 의, 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행위 능력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해놨으면 됐습니다. 자, 요까지 됐고 자 이제 요겁니다. 자,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그거 보시면 5번에 권리 변동에서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근데 요거는 자, 쓰지도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가 자, 원시 취득이 뭐예요? 라는 이런 말은 안 묻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지 원시 취득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적 성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적 성계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거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건 원래 시험에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안 나올 겁니다. 원래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몰라도 관계없는데 일단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보십시오. 편하게 그냥 뭐 저래 돌아가는구나.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집을 한 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 을이라는 애가 사고 난 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가 이 집을 상속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 이걸 다시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아주 기본적인 사례, 갑이 짓고 그리고 뭐 상속도 일어나고 매매도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은 집이 오래돼 갖고 다시 짓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라는 거. 자, 요런 예를 하나 갖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자,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보시게 될 텐데,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 권리가 변경이 되는 거,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 이거 다 변동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변동이 더 넓은 개념입니까? 변경이 더 넓은 개념입니까? 변동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만약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면 권리 변동 중에는 발생도 있고 변경도 있고 소멸도 있고 이걸 다 때려 엎쳐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권리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리고 발생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권리의 취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권리의 소멸 요거를 권리가 상실이 된다 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또는 취득할 때 득자, 상실할 때 실자를 따서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득실 변경. 똑같은 표현을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왜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왜 이 표현도 쓰고 저 표현도 쓰고 하겠습니까? 네, 정답.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법을 한번 쫙 봤는데 쫙 다 들어온다. 아, 이거 이렇다. 그러면 변호사는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사시 합격돼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라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법이 하도 쉬워갖고. 보니까 이거네 해가지고 지 혼자 소송 다 해서 다 끝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먹고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소송 같은 거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소송을 하는데 라고 하면 변호사들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돈부터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지든지 말든지. 주위에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이래 돈 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해야지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물을 거고 변호사한테 물으면 뭡니까? 가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자,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같은 표현을 요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꾸는 이유는 너무 쉽게 하면 이건 사람들이 쉽게 다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요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야지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법을 수입을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학문들이 여러분들 왜 국사 시간이나 성리학이니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일본 놈들이 문호 개방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법을 받아들일 때 자, 이거를 쉬운 표현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리학을 하는 학자들이 이거 짜들어 별거 없네 해서 소위 말해 하류 학문으로 취급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들도 용어 자체를 좀 어려운 용어를 쓴 겁니다. 모르는 한자를 쓴다든지 잘 안 쓰는 한자를 쓴다든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우리 또 일본 용어하고 우리 용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한테 수입이 되니까 이게 용어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지금 조문을 많이 바꾸긴 바꿨는데 처음에는 그 일본 놈들이 법을 받아들일 때 법학을 받아들일 때 그랬다 그럽니다. 기잡으려고 그냥 그 사람들 주눅들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샥 이해되는 것보다는 읽어보고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훌륭한 학문이야 이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짜들어 없다 이래 되겠습니까? 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변동은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고 가십시오. 자, 발생도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시, 법에서 말하는 원시라는 표현, 원시 취득을 했다든지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원시는 처음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이 되는 게, 자, 권리가 처음으로 하나 발생이 됐다. 즉
원시 취득은 그림으로 그리면 요래 됩니다. 처음으로 권리가 하나 생겨난다. 요게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이 된다. 자, 승계라는 말은 있던 게 이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뭐를 계승한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까? 앞에 거 이어받는다라는 겁니까?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라는 거는 앞에 요런 권리가 있었는데 요 권리가 뒷사람한테로 요래 넘어갔다. 요게 바로 승계 취득이라고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요 사람이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생겨날 텐데, 자, 갑의 소유권 취득. 즉, 갑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취득했다. 자, 이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권리 변동 중에 구체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발생. 자, 발생 중에 갑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원시 취득. 되겠습니까? 예,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습니다. 자, 팔았다. 이래 되면 이제 갑은 더 이상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한테 파는 순간 을이라는 애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갑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파는 순간 야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의 소유권 상실, 요것도 권리 변동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을의 소유권 취득, 요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되는 중에 요 셋 중에 어디 해당이 됩니까? 요거. 자, 취득 중에도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됩니까? 자, 을이 새롭게 소유권을 하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겁니까?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의 소유권 취득도 되겠습니까? 네, 똑같이 승계 취득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승계 취득도 다시 자,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 승계 취득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안 묻습니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 시험 치기 직전에 막판에 가가지고 그거는 아, 요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고래 단답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전적,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전적 승계나 설정적 승계는 둘 다 뭡니까? 승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요래 나옵니다. 똑같이. 요래 나오는데, 그럼 이전적하고 설정적이 차이가 나는 점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전적 승계가 일어나게 되면 앞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없어지고 이 권리가 뒷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설정적 승계라는 거는 앞사람이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권리 중에 일부만 뒷사람한테로 뜯어주는 것. 요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을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고 그랬죠. 승계 취득 중에 을의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겠습니까? 설정적 승계겠습니까? 이전적이죠. 답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전적 승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집에다가 산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소유자죠. 근데 저당권자는 이 집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돈 빌려준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점은 뒤에 있는 사람이 권리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이 권리가 얕게 없어지고 이 권리가 넘어오느냐 아니면 앞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뒷사람한테로 넘어갈 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전적 승계도 다시
자, 특정성계라는 거하고 포괄성계라는 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성계, 포괄성계. 자, 그러면 특정성계에 해당되는 건 뭐고 포괄성계는 뭐냐? 자, 예를 들자면 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특정이라는 건 뭡니까? 콕콕콕 찍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성계 혹은 특별성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요거는 암기를 좀 하십시오. 특정성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자, 물론 뭐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는데 그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특정성계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매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특정성계인이라는 혹은 특별성계인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매매에서 산 사람은 매도인이라 그럽니까? 매수인이라 그럽니까? 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되겠죠? 그래서 자, 뒤에 가서 그건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별성계인, 특정성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매수인을 그래 부릅니다. 자, 근데 야, 매수인이라고 쉽게 설명하지 왜 특별성계인, 특정성계인 이렇게 부르느냐?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하고 요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포괄성계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상속입니다. 상속. 이 대표적인 포괄성계입니다. 자, 이제 하나 암기하셔야 될 게 나왔네요. 포괄성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상속. 그럼 포괄성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그게 누굽니까? 상속인을 그래 부릅니다. 자, 요거를 고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암기를 하시고 요거 자,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요거는 뒤에다가 요래 좀 써놓으십시오. 여력이 되시면 포괄성계에 해당되는 요까지도 함께 기억을 좀 하십시오. 안 되면 일단 요번 시간에는 요거는 하나 암기를 하십시오. 이건 하나 건져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포괄성계인이란 말이 나오면 아, 상속인 저래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상속이 일어나려 그러면 친족관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친족이 뭐 일정한 촌수 내야지만 상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문산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안 가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희 죽더라도 내하고는 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건희 한 4촌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얼굴 비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희 5촌입니다. 이건희가 제 5촌 아저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산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상속은 4촌까지만 일어납니다. 5촌의 경우에는 상속이 안 일어납니다. 5촌 아저씨 돌아가시면 문산 갑니까? 안 갑니까? 기름값 넷불이 가면 그거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동안에 5촌 아저씨 돌아가시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촌 죽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위 한번 보고 아무도 없으면 뭡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하시. 그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갑을 있는데 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거 이걸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상속은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신문에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밥 팔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몇십억을 어느 대학교에 다 남겨주고 죽는다라는 이런 황당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는 할머니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하고 사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은 친족관계를 전제로 해서야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할머니가 이거를 죽으면서 포괄적으로 얘한테 주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관계 없는 자들 간에 상속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그게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유증이라는 표현은
등기법에서 많이 보실 거고 민법에서도 이따금씩 유증이라는 표현을 보실 겁니다. 유증은 이래 생각하십시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 자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 죽으면 이거 누구한테 줘라. 예. 자 그럼 증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증여는 돈 받고 파는 겁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까? 공짜. 돈 받고 팔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뭡니까? 매매입니다. 근데 유언을 하면서 야 내 죽으면 이거 돈 받고 팔아래 이런 거는 없고 내 죽으면 이거 공짜로 누구한테 줘라.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유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언장에는 내 전 재산을 어느 대학에 다 줬보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포괄유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상속하고 포괄유증하고 하는 기능은 실제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친족관계 전제를 하는 거고 이건 친족관계 없는 자들 간에도 자, 이 유증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죽었습니다. 망해갖고 죽고 갑이 가지고 있는 일체 이 회사의 재산이며 종업원이며 이게 을회사로 자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자연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친족관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회사, 법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자 법인이 혹은 회사가 합병이 됐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병, 상속, 포괄유증 이 모두 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포괄승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요 예 한번 볼게요. 앞에 가서 을이 매매를 통해서 요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도 권리 변동이다. 권리 변동 중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발생이다. 발생 중에도 원시냐 승계냐? 승계다. 승계 중에 이전적이냐 설정적이냐? 이전적이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입니까? 포괄입니까? 특정.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병이라 내가 을이 죽어갖고 소유권 취득했다. 이것도 똑같이 원시냐 승계냐 이전적이냐 설정적이냐 특정이냐 포괄이냐 이래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아 대충 조례되는구나. 네. 그리고 정 좀 궁금하시면 예. 원시 취득은 요 모양이 떠올라야 될 거고요. 승계 취득은 요 모양. 그리고 이전적 설정적은 어차피 승계니까 기본적으로 요래 되는데 예. 없어지느냐 아니면 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만 넘어가느냐. 예. 그래서 요 정도만 구별하시고 끝. 됐죠? 예. 그래서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을 봤습니다.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을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불렀는데, 자, 6번도 이거, 자, 보통 공부하시다 보면 이 단어가 내립니다. 말 비슷비슷하죠. 법률 요건, 법률 행위, 법률 사실, 법률 효과 해서 요래요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자,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데는 더더욱 관계 없고, 문제 푸는 데는 더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구조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하십시오. 자, 아니 땡 굴뚝에는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리고 처녀가 안 와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건 좀 표현이 그런가? 자, 예. 할 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도 똑같습니다. 뭔가 어떤 결과가 튀어나오려 그러면 항상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이거를 다 권리 변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상실한다, 이 전부 다 뭐 상속이라 한다. 이게 전부 다 권리 변동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이거를 요래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저래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십시오.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법률 요건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 요건에 따른 결과, 이거를 법률 효과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거 안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빨간 거로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갑이 소유권 취득했다. 자, 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권리 변동 중에 뭡니까? 발생. 발생 중에도 원시입니까? 승계입니까? 원시 취득.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이런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은 어떻게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지가 지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자, 이것도 권리 변동이죠. 변동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소멸. 자, 그럼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갑은 소유권을 왜 상실했습니까? 팔아먹었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을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리고 이번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뭡니까? 상속.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왜 교통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손해배상 청구권의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이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 누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원인이 뭡니까? 교통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 즉 불법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요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결과가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요건들을,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복잡한 요건들, 이거 그냥 단칼에 둘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자, 둘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왜 몇 년 전에 그 진중과 거기에 운석 떨어진 적 있죠? 네, 운석. 운석 그 누구 겁니까? 죽은 사람 겁니까? 우주인 거 아닙니까? 외계인이 툭 던져갖고 자, 그 내 건데 해가지고 그럼 죽어. 아니죠. 죽은 사람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지 않습니까? 분양받으면 이제 내가 등기하면 소유자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크게 권리를 권리 변동이라는 이런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그 요건도 크게 나눠갖고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계약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이외의 사유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특히 이런 예,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자, 그리고 운석 주었다, 소유권 취득, 운석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 자, 이거는 우주인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집 지을 때 누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내가 내 집 짓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자,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 요건들을 크게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약 이외의 사유로 자, 우리 민법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252조를 보시게 되면 무주의 동산, 즉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 먼저 찜하는 사람이 주인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석 주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준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필요한데 이 요건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많은데 이것도 크게 나눠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법에 그래 규정을 해놨습니다. 운석주음은 주운 사람 거, 즉 무주물 선점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자,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요. 이 법률 행위, 이거를 앞으로는 이래 생각하십시오. 계약이다. 자, 셋째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계속 민법 총칙에서 요 말을 할 겁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 해가지고 요 말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뭡니까? 계약입니다. 그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 규정 이거는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 뭐 물권법이니 계약법이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는 조문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민법 총칙에서는 이거는 뒤에 볼 거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뭘 봅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 요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들 중에 원인은 크게 법률 계약을 하든지 법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은, 즉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계약이 많겠습니까? 법률 규정이 많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럼 아빠 재산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자식께 되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계약해야지만 짓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죽으면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법의 규정이 그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가지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해서 법의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죽으면 자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장사도 안 지내고 등기소 가가지고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뭡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 규정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오늘 안동 시내에서 자, 집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게 계약 건수가 많겠습니까? 상속 건수가 많겠습니까? 만약 계약이 일어나는 것만큼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하루 안 가고 사람 대충 다 안 죽겠습니까? 죽어야지 상속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자,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개인데 이 중에 뭐가 많다라는 겁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유권 취득한다, 누군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런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들. 자, 이것들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가가지고 중요한 권리를 변동시키는 중요한 법률 규정들, 이건 우리가 물권법이니 계약법이니 가서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계약이 되려 그러면 사자만 갖고 됩니까? 판다까지 있어야 됩니까? 사자, 팔자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만 갖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사자, 팔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의사표시를 둘 다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게 요겁니다. 요게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즉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도 요거하고 요게 결합이 돼야지만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씩 뜯어내 가지고 이것저것 부를 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물입니다. 물. 자, H2O. 자, 어제 밤새도록 외웠습니다. 자, 이건데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뭐로 나눠집니까?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결합이 되면 요거 두 분자하고 요거 한 분자가 결합이 되면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법률 요건, 즉 요게 법률 행위, 이게 만약 물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분해를 해봅니다. 잘게 뜯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법률 요건을 잘게, 즉, 이게 법률 요건 내지 법률 행위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씩 뜯어갖고는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만들어지고, 요건이 만들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 몰라도 전혀 관계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법률 요건이 필요하다. 근데 이 법률 요건, 이거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이면 이거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자, 법률 요건 중에 뭘 배운다라는 겁니까? 이거를 계속 배웁니다.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입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그러면, 자, 제가 6번까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돈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씨알데기가 없고, 본격적으로 2페이지부터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2페이지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5분, 10분만 조금만 더 하시죠. 자, 자, 그럼 오늘 한 내용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민법을 보는데, 자, 민법은 크게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나눠지더라. 그리고 재산법은 다시 크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래 나눠지더라.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분모, 자, 요거를 민법 총칙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물권 채권의 공통분모가 결국은 뭡니까? 민법 총칙은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권리가 뭐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 이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다라는 거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시험 범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기면 영원불멸 한 사람한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발생, 변경, 소멸,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뭐 원시 취득이니 승계 취득이니 포괄 승계니 특정 승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싹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권리 변동, 즉 권리의 일생이 뭡니까? 사람의 일생이 권리로 따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이런 권리가 변동되려 그러면, 즉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려고 하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원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절대로 아니 땡 굴뚝에는 연기 안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은데 크게 나눠보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어떤 게 있다라는 겁니까?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법에 그래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제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이거 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들은 뒤에 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하는 거기에 설명할 거고요. 민법 총칙에서는 이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 자, 이거보단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얻는 경우가 많지 상속이 일어나 가지고 권리를 얻는 경우는 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법률행위 요거를 하는데, 요거도, 자, 이제 앞으로 보실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법률행위라는 걸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법률행위, 즉 계약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떼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자, 앞으로 뭐 청약한다, 승낙한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제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요 청약의 의사표시니, 승낙의 의사표시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잘게 나눠봅니다. 의사표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즉 계약은 반드시 지가 직접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딴 사람 시킬 수도 있습니까? 시킬 수도 있죠. 내가 바쁘면 집사람한테 위임장 주고 자 대신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법률행위 요거를 자 직접 안 하고 계약을 대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즉 대리로 계약 체결해 왔는데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책임 못 져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좋을지 모르죠. 근데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명확히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자, 아까 우리 봤습니다. 뭐 의사 무능력자, 권리 능력이 없는 권리 무능력자가 계약 체결하면 그건 무효라 그랬죠. 근데 미피피는 뭐라 그랬습니까? 취소 사유라 그러면서 아까 제한 능력자의 법률은 취소 사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앞에서 이제 법률행위 계약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요래되고 저래되고 요래되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계약이 언제 유효가 되고 언제 무효가 되고, 그리고 계약을 언제 취소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뭘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 자, 우리 계약을 할 때 이래 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자, 내 땅 이거를 당신한테 내가 1억에 팔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자, 계약을 하면서 앞에 뭐 사족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년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 땅 1억에 팔게, 아니면 당신한테 차 한 대 공짜로 사줄게,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법률행위, 즉 계약에다가 그 계약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뭔가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팔게,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면 팔게, 공짜로 주긴 주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공짜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 내용을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건이니 기한이니 해서, 즉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조건 붙인다. 자, 그리고 뭐 고목나무에 꽃피면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을 붙인다. 내년 1월 1일 날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과를 시키는 내용들, 요것들을 조건이니 기한이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6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민법 총칙이 이렇게 5파트입니다. 이렇게 5파트인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 계산 잡으면 몇 문제씩 되겠습니까? 2문제 정도씩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는 2문제가 나올지 3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파트에서는 3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조건기한 이거는 참고적으로 안 나올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오고. 그래서 몰라, 이거 이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 수업을 근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자, 출제빈도 떨어지는 거는 구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몇 개 찍어갖고 그것만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것도 기본적인 틀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고, 그리고 평균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산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했죠. 민법 총칙이 이렇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다라고 하면 산이 그냥 이 산이 아니라 내려오지도 않는다. 내려갖고 이래. 이게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해가지고, 대충 이쯤 하면 그냥 이번 생에서는 내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릴까요?
까마귀, 참새, 명확하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듣고 나도 자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요거는 처음에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문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요래 찍어갖고 제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물권법 하는 거는 공부는 수월하게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가면 먹죠. 이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몰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11월, 12월 중에는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습을 우리 요런 내용 했죠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복습을 짧게 한 20-30분 정도 해서 고래 해드릴 테니까 안 빠지시고 오시면 대충 대충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문제 드리면 문제는 못 푸시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두세 발짝은 분명히 앞서 나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요 내용 하기 전에 오늘 한 내용 짧게 반복하시고 그리고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